근대라는 거는 저는 이제 여기서 시기, 중세랄까 이후에 나온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근대성은 이제 그런 근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들을 근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마지막 근대에 적응도 하지만 또 극복해야 되는 그 두 개의 과제가 선후라든가 먼저 하고 그 다음 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동시에 감당해야 할 하나의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의식에서 중국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세 개를 골랐어요. 1919년에 오사운동이라는 거,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그리고 1989년에 육사 사태라고 하는, 즉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랄까, 천안문 사건, 이 세 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1919년, 그러니까 99년 전에 일어난 오사 운동입니다. 1919년 5월 4일 날 오후에 학생들이, 그때는 이제 중학교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여서 집결을 해서 도보로 행진을 해가지고 천안문에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요구사항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915년에 그 전에 일본한테 북경정부가 양보했던 땅이 산동성이에요. 청도라고 하고는 지금 청도 맥주, 칭따오 맥주 유명한 그 청도가 독일 점령지였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패전국이 되면은 당연히 그 땅이 우리한테, 즉 중국한테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파리에서 열리는 평화회담, 베르사유 회담이라고 하는데,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이 결과를 전해 들으니까 당시 중국의 북경정부가 그걸 도로 우리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라 1915년에 맺은 이상한 비밀조약 때문에 일본이 가져가게 될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동의한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이제 말하자면 5월 4일 날 1년 전에 전승국으로 축하했던 그 자리에 다시 모여서 그 회담에 주도했던 1915년에 비밀조약을 맺었던 3명의 관료를 파면하고 산동성, 칭따오국을 주권을 회복해라, 이 요구를 내세운 거예요. 5월 4일 날 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를 한 학생들이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이 관료, 장관네 집으로 쳐들어가서 가지고 장관네 집을 불지르고, 장관네 집에 우연히 와 있던 주일 공사를 폭행했어요. 그러니까 평화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역사는 재미난 게, 그 이후에 해가 갈수록 이게 여기다가 상징화하고 이미지를 덧붙이는 겁니다. 이런 의미 확장의 결정적인 것은 1940년에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1940년 항일전쟁이 한창일 때 신민주주의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서양 사람들은 서양사에서는 부르주아 혁명, 시민혁명을 통해 했고, 그 다음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이런 역사의 길을 걷는다면, 중국 반식민지 반봉고 사회는 완전한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적 기반이 서양과 달라서 그런 혁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민주주의 혁명과 신민주주의 혁명을 구별합니다. 구민주주의 혁명, 약간 대표적인 게 신해혁명입니다. 1911년에 청조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신해혁명 같은 것은 구민주주의 혁명이다. 그거 실패한 거예요. 왜? 주체가 각계 민중연합이어야 되는데 부르주아 목표를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돼 공화정을 수립하는 것이죠. 주체는 각계 민중연합이고, 거기에 공산당이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공산당이 주도하는 각계 민중연합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신민주주의고, 그 신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은 이런 건데, 그 시발을 어디다 두느냐? 오사운동으로 두는 겁니다. 오사운동을 신민주주의 혁명의 시발, 곧 현대사의 시작으로 보는 그런 식으로 의미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해석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한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바깥에 있는 학계에다 일반인들의 인식에도 영향이 컸다. 그 큰 오사운동의 이미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사의 실제와 오사의 이미지화가 이게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학자들이랄까, 여들이 오사운동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지금도 중국 학계에서 보면은 오사운동기에 제기됐던 쟁점이 개인주의, 그러니까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개인주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정치혁명이 중요했다라고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저희 중국에서 지금 자유주의파 지식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이 신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이분법이 아니다. 개인도 국가도 아닌 오사운동기부터 나타난 소규모의 어떤 사회적 결집 양상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아리라고 할까요? 서클, 이런 것들이 자연바저 생기는 것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서서히 전파되고 있었는데, 그런 밑으로부터 일어나는 민중들의 결집, 자치의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오사운동기에 대두됐던, 출연해서 역할을 했던 젊은 친구들을 저는 사회개혁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직업혁명가가 돼서 국민당이나 공산당에 가입하면서 정치혁명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를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는 제3의 영역으로서의 사회의 확산, 사회의 결집, 이것을 중시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축의 천안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다큐멘터리나 보면 이제 많이 나오죠. 모택동이 천안문 그 누각 위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광장을 내려다보면서 모여 있는 인민들한테 중국 인민이 이제 일어섰다 이런 선언을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공산당 간부들은 아닙니다. 여기에 민주당파도 들어 있습니다. 이기가 상징적입니다. 1949년에 성립을 선포한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좀 아까 설명드린 신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세운 사회는 신민주주의 사회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 승리 요인을 굳이 설명한다면 제가 지금 관심 갖는 거는 이런 주장입니다. 당시에 새로운 주체가 형성됐다. 지금 여기 제가 인용한 역사학자가 이거 문학하는 사람인데 그런 주장을 해요. 토지혁명이니 계급 투쟁이니 하는 거는 내인이긴 한데 그거는 중국 혁명 과정의 부분이다. 부분에 그런 요인도 있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중국이 공산당이 성공한 거를 전부를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기한 건 뭐냐면 새로운 주체가 형성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새로운 주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 생각하고 통하는 건데 1920년대부터 각성된 어떤 그 사회개혁적 자아를 거쳐서 직업혁명가가 됐던 그 그룹들이 공산당에도 들어가고 국민당에 들어갔는데 국민당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 관료부패에 휘둘려가지고. 그런데 공산당에서는 그들이 중견 간부가 돼가지고 민중을 동원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들이 민중들을 조직하고 선전하고 그들에게 이념을 제공하고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지금의 정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확고부동한 안정된 정권이 들어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지금까지 쭉 일직선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역사학자들은 무슨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해주지 않고 뭐든지 복잡하게 보자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복잡하게 이해하라고 권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대화해서 봐야 된다. 역사화해서 봐야 되고 주체를 상대화하고 모든 것을 유동적인 걸로 보라. 고정된 걸로 변하지 말고 역사는 늘 변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주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대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를 수행하는 주체가 오사운동기에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 1949년에는 그걸 수행하는 주체가 국가였다. 국가가 서구시기를 걷지 않되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는 것도 아닌 즉 자본주의적 요소에서 중요한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하는 주체는 국가였고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 그 긴장을 공산당에서는
공산당 내부의 분파 투쟁으로 감당을 했었어요. 모태똥과 유석이로 노선 대립을 얘기하는데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심리사회가 오래 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가 국내의 정세가 바뀌니까 모태똥은 빨리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랬고 유석이는 계속 식민지사회를 오래 끌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선 투쟁의 형태를 통해서 계속 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식민사회가 짧게 유지되다가 결국은 모태똥 노선이 승리함으로써 중공산당은 이중과제 수행의 긴장을 포기하고 긴장이 해소되면서 바로 사회주의라는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949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역사적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획기성은 전환점이랄까? 시대를 구획하는 중요한 거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전개를 단절해서가 아니고 5.4운동기 이래로 지속되어 온 민의 자치와 결합의 확장 과정으로 이걸 보면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문제가 연속면이 있는 거죠. 연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발전해온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국가와 타협하면서 잠깐이나마 실현해 보려고 했던 것을 1949년의 의미라고 저는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저항의 공간입니다. 그 당시 사건을 보면요. 6월 4일 날 새벽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해방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이게 유명해서 이게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이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천안문 광장을 진압해서 6월 사태가 생겼다. 그게 소위 6월 4일의 대학살이라고도 서방에서도 얘기하는 천안문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사건이었고 의미가 뭔가 이런 거에 국한해서 논의를 전개한다고 정리를 해보면은 보통 자유주의파와 신좌파가 입장이 달라요. 해석에 대해서. 원인, 주체, 이게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유주의파라고 하는 거는 대개 그때의 천안문 시위를 주도했고 대부분은 망명했어요, 해외로. 이들은 당연히 이 사건을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분수령이라고 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후야방의 죽음이라는 우연적 사건으로 다 분출돼가지고 이게 터졌다. 천안문 사건이 생긴 거다. 그래서 학생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다 모인 거다 이겁니다. 그럼 그 의의는 뭐냐? 비록 당장은 실패는 했지만 이것이 중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싹을 키워준 자유화와 민주화의 씨앗을 뿌렸다. 그러니까 그걸 키우면 된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런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와 논쟁하고 있는 신좌파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안문 사건을 단순히 민주화 자유를 추구한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평등의식을 맛보고 싶었다. 사회가 불평등해지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누렸던 평등에 대한 소박한 꿈인 평등의식이 작동한 거다. 자유와 민주주의만 추구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안문 사건을 제가 뭐 신좌파의 입장이나 자유주의파의 입장에 쓰기보다는 그 이후의 역사의 전개와 관련해서 보면은 거기는 이제 복잡한 개혁개방의 모순이 다 응결돼 있었다. 그 모순의 응결, 모순의 매듭을 단칼에 자른 거다. 그걸 풀려면 엄청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교착돼가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태에서 공산당 지도층 내부도 온건과 급진 강경 노선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등소평이 결단을 내리죠. 등소평이 결단을 내려서 진압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양쪽 다에게 이 복잡한 매듭을 단칼에 자르고 끝장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봅니다. 소위 이 매듭을 저는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 매듭을 잘랐는데 자른 후유증이 뭐냐면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몇 년간은 서방에서 경제적인 제재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이 컸던 거죠. 특히 정당성 위기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자본주의적인 노선도 취하되 동시에 그걸 넘어서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져 버렸어요. 강경 노선 정당성이 약화되어 버리면서 더 그냥 개혁개방으로 더 가서 신자유주의적인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갔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천안문 사태가 종결을 됐어.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에 싹이 될지 뭐 계급투쟁에 싹이 될지 뭐 새로운 민주주의에 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연 발생으로 생긴 민중의 자치와 결합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특정한 형태로 파악은 잘 안 되곤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누구든 중국에서 민주화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어떤 역사의 변화를 추구할 때 이거를 대면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이겁니다. 이 역사 설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지 이거 무시하고는 설명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식인 청년 학생들이 그러면 지도자 몇 명은 다 망명했다 하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은 그럼 이 이후의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다 실어증에 걸렸어요. 실어증. 정적인 억압 때문에도 물론 그렇지만 일차적으로는 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실어증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거는 1919년의 5.4운동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안문의 지휘의 양상으로 보면 저항이었다가 경축의 장소였다가 다시 저항의 장소로 변한 거를 보면은 역사는 중국사는 이렇게 뭐 지그재그 시계의 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 똑같은 일이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겉으로 보면 뭐 천안문의 양상만 봐도 그럴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경축도 똑같은 저항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냥 어떤 그 나선형적인 반복처럼 보이지만 어떤 누적적으로 어떤 경험이 쌓이면서 변해가는 발전해간다 그럴까 하는 나선적인 어떤 변화를 저는 이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싶어 했고 문제는 예측을 하고 싶어 하실지 몰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중국인의 선택이 문제죠.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데 중국인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런 그 민의 자치와 결집의 역사의 궤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얼마나 잘 학습하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그것이 계속 지금도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거기서 많은 교훈을 학습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